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의 오촌 당숙 장례식에 간다며 검은 상복까지 갖춰 입고 집을 나선 시댁 식구들이 알고 보니 하와이로 호화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그 장소를 보고 사연자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과연 그들이 숨긴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 아이가 떠난 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오후였어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제 앞에 놓인 작고 낡은 분홍색 구두 한 켤레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제는 빛이 다 바래서 코끝이 까맣게 해진 그 신발은 15년 전 제 딸 지우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가만히 쥐어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무려 15년이었거든요. 제가 이 작은 신발 주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구박을 매맞듯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날 저는 제가 지켜온 그 모든 인내가 얼마나 부질없고 참혹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는 46살 서윤희라고 합니다. 집에서 전문 번역 일을 하며 작은 출판사를 꾸려가고 있어요. 남들 눈에는 사장님 소리 듣는 전문직 여성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이 집에서 15년째 제대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건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어요. 이번 주말이 제 딸 지우의 15주기 기일이었거든요.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숨쉬기 힘든 날인데 갑자기 시어머니 강필순 씨가 아침 일찍부터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손에는 시커먼 개량 한복이 들려 있었죠. 애미야, 너 이번 주말에 지우 제사 지낸다고 설레발치지 마라. 충주에 오촌 당수걸은 돌아가셨단다. 내일 새벽같이 온 식구가 다 가봐야 해. 쩌렁쩌렁한 시어머니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숙이라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먼 친척인데 하필 지우 기일에 맞춰 부고가 들려왔다는 게 참 야속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번엔 지우 15주기잖아요. 제가 음식 좀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장례식은 어머님이랑 미주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성진 씨는 저랑 같이 지우 제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눈이 세모꼴로 변하더니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게 어디서 죽은애 핑계를 대고 산 사람 도리를 막으려 들어? 야, 너 때문에 죽은 애야. 네가 애 잡아먹은 년인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어디서 제사 타령하면서 내 아들 발목을 잡아? 죽은 귀신보다 문중어른 장례가 먼저지. 너같이 독한 년이 차린 제사상 지우가 받기나 하겠니? 성진이는 무조건 데려갈 거니까 너는 집에서 지우 제사를 지내든 말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독설은 늘 제 심장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지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 성진 씨도 제 눈을 피하며 슬그머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윤희야, 어머니 말씀 들어. 당숙 어른이 나 어릴 때 얼마나 예뻐 주셨는데. 이번엔 내가 가는 게 맞아. 너는 마음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 우리가 가서 네 목까지 인사드리고 올게. 성진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는 척했지만 사실 그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집에 완벽히 떼어놓으려는 연극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조의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제 비상금 봉투까지 털어갔죠. 저는 바보같이 그 돈이 정말 먼 친척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쓰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댁 식구들은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며 집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통곡하며 집을 나섰고 시누이 미주도 정장 가방을 챙기며 제 눈치를 살폈죠. 남편의 짧은 인사를 끝으로 차 소리가 멀어지자 텅 빈 집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마음이라도 달래려 시장에 나가 지우가 좋아하던 딸기랑 단감, 예쁜 꽃 한 다발을 사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지우를 추억할 수 있겠다 싶어 정성껏 나무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지우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휴대폰 SNS 알림이 울리더군요. 평소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던 시누이 미주의 계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식구끼리만 왔다. 행복해. 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상복 대신 화사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편과 꽃 목걸이를 걸고 칵테일 잔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충주의 장례식장이 아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곳, 바로 하와이 카하나모쿠 해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거든요. 15년 전 지우를 보낸 뒤 여기는 춥지 않으니 마음껏 뛰어놀라며 제가 아이의 유골을 뿌렸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제 아이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지우의 기일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조롱한 거였습니다. 제 아이의 무덤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들고 있던 잔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소리를 내며 깨진 잔 사이로 지우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가 쏟아지는 걸 보며 15년 동안 제가 믿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환상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려 씻어두었던 칼을 집어들었죠. 누군가를 찌르려던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옥죄던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시어머니 칠순 사진과 가족 사진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락 앞에 섰죠. 15년 동안 지우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던,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제 집처럼 누르고 들어오던 그 번호를 지워나갔습니다. 띠링, 띠링. 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그들이 돌아와 마주하게 될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굳게 잠긴 문과 텅 빈 거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차가운 심판뿐일 테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지우의 낡은 신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지우에게 처음으로 속삭였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은 지우의 분홍색 신발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베란다 틈으로 들이친 빗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15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2009년이었죠. 전국이 신종플루로 떠들썩해서 아이 키우는 집들은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던 시기였어요. 지우가 아침부터 조금씩 기침을 하더니 오후가 되자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체온계를 대보니 39.8도. 아이가 끙끙 앓으며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걸 보고 저는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우가 열이 너무 심해요. 지금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성진 씨한테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 부엌에서 젖은 손을 닦으며 뛰쳐나온 저에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강필순 씨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일일 드라마 본방사수를 하고 계셨거든요. 주인공이 복수를 한 해 만에 하는 긴박한 배경음악 소리가 아이의 가쁜 숨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애가 조금만 열이 나도 유난을 떨더라. 애들은 원래 열 나면서 크는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 가면 대기만 대여섯 시간이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거기 갔다가 병만 더 옮아와. 그냥 해열제 먹이고 재워. 어머니, 평소랑 달라요. 지우 눈동자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제발요, 어머니. 제가 아이를 들쳐업고 현관으로 뛰어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을 억세게 잡아채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 들어? 네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애가 약하게 태어난 거 아니야? 지금 나가면 비바람에 애 감기만 더 심해져. 내 말 들어. 보리차 끓여서 먹이고 땀 빼면 내일 아침엔 씻은 듯이 나을 테니까. 그때 제가 시어머니를 밀치고라도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고 기가 센 시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바보였어요. 남편 성진 씨는 회식이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우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우는 새벽 내내 앓다가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열이 내린 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의 얼굴을 만졌죠. 그런데 아이의 몸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제 그 뜨겁던 열기는 어디로 갔는지 제 손끝에 닿는 지우의 피부는 얼음장 같았어요. 그 뒤의 일은 기억이 듬성듬성 끊겨 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하얗게 질린 의사의 얼굴,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라며 고개를 젓던 그 잔인한 목소리들. 지우는 신종플루와 합병증으로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지우의 장례식 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로 들려온 건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난이었어요.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친지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지 애미가 독해서 지 애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잠만 퍼자다가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네. 세상에 어떤 애미가 애가 숨을 못 쉬는데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냐? 이 살인마 같은 년아, 네가 내 손주 잡아먹었어. 그 말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드라마 보느라 제 앞길을 막았다는 말은 쏙 뺀 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린 거죠. 남편 성진 씨요? 그 인간은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사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겠죠. 오히려 나중에는 어머니가 충격이 커서 그러시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지우 생일마다 제사상을 엎으며 네가 차린 음식 지우가 먹고 체하겠다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병원에 갔더라면, 내가 더 똑똑한 엄마였다면 지우가 살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그 죄책감을 씻어보겠다고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번역 일을 밤낮 없이 받아서 하고 출판사를 차려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성산구의 신축 아파트. 이거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라도 편하게 살라며 제 명의로 해주신 집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미주까지 줄줄이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라도 모시고 사는 게 도리 아니냐? 네가 번 돈, 그게 다 죽은 지우 몫인데 네가 다 쓰면 천벌 받는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 경제권을 휘둘렀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시누이 성형수술비, 남편의 주식 투자금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지우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면 그들이 지우를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희망 때문이었죠. 네, 알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 저도 당연히 알죠. 하지만 제 새끼를 자기 손으로 보낸 엄마의 심정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간 서윤이가 아니라 3살배기 딸을 가슴에 묻은 죄인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누이 미주가 제 명품 가방을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가 스크래치를 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이게 어디서 귀한 내 딸한테 눈을 부릅떠? 가방 그까짓 게 뭐라고? 너는 애 목숨도 날려먹은 주제에 이까지 가방 하나에 유세를 떨어? 너 같은 년은 이런 좋은 거 들 자격도 없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30 중반의 나이임에도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노파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제가 사준 최신형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고,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니 기분 안 좋으시니까 네가 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와라 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1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제 흉을 볼 때도 저는 부엌대기처럼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지우 기일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것조차 돈 아깝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며 타박을 놓았고, 남편은 그날만 되면 술에 취해 들어와 죽은 애 생각하면 너는 나한테 더 잘해야 한다 하며 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15년 동안 제 등골을 빼먹던 인간들이 사실은 지우에 대한 미안함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시누이의 SNS 사진 속에서 하와이 카하나모쿠 해변의 푸른 파도를 배경으로 칵테일을 마시는 강필순 씨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가득한 그 환한 미소.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내 손주 살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던 그 할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해변은 제가 지우를 보내주며 약속했던 곳입니다. 좁고 추운 한국 땅 말고 넓고 따뜻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눈물로 지우를 보내줬던 성역 같은 곳이었어요. 따뜻한 그곳에서는 절대 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말라며 그 해변에 앉아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기일마다 그 바다 사진을 보며 울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역 같은 곳을 여행지로 골랐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먼 친척 장례식이라는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남편 성진 씨가 여행 경비로 가져간 그 돈, 지우 15주기 기일에 맞춰 제가 지우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걸 조의금이 부족하다며 가로채 간 거예요. 남편이 보낸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어머니는 계속 우셔서 달래드리느라 진이 다 빠지네. 당신도 집에서 지우 생각하며 마음 잘 추스리고 있어.
하와이 해변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이런 문자를 보냈을 그 인간의 얼굴을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죠. 장례식 분위기가 무거워? 어머니가 계속 우셔?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장례식의 슬픔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난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들에게 지우는 그리운 딸도 손주도 조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을 평생 부려먹기 위한 약점이자 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면죄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15년 전 시어머니가 지우의 병원행을 막았던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드라마 시청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앉아있자니 어둠 속에서 지우의 분홍색 신발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15년 전 제가 지우를 안고 뛰쳐나가지 못했던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 가족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집, 제가 번 돈으로 채운 이 가구들, 그리고 제 영혼까지 갉아먹던 저 인간들을 이제 제 삶에서 지워버릴 시간이었죠.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 성진 씨였죠. 여보, 내일 오후에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갈게. 호두과자라니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주야, 나야. 내일 좀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창원 시내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지우의 눈동자처럼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제 정말 끝낼게. 저는 다시 한번 도어락을 확인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굳게 잠긴 문. 시댁 식구들이 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오는 걸 지켜보는데 눈은 뻑뻑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선명하더군요. 남편 성진 씨가 보낸 그 사진, 분위기가 무겁다던 그 가짜 장례식장 사진을 다시 휴대폰 화면에 띄웠습니다. 처음 볼 때는 가슴이 미어져서 미처 못 봤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사진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화환의 리본 문구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0월 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지금은 2026년인데 말이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인간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휴대폰 속에 대충 굴러다니는 옛날 사진을 보내면서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을 다 본 마당에 이런 가짜 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 인간들의 파렴치함을 증명할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채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비에 젖은 창원 상남동 거리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고 빨래 돌리느라 정신없을 시간인데 홀로 걷는 이 길이 낯설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가사 전문 변호사인 은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은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하며 사색이 되어 뛰어왔죠. 저는 은주 앞에 하와이 여행 사진과 남편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15년 동안 쌓아온 가계부와 통장 내역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은주야, 나 이혼하려고. 그리고 이 집에서 그 인간들 다 내쫓고 싶어. 가능할까? 은주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윤희야, 너 이 아파트 아버님이 결혼 전에 너한테 증여해 주신 거 맞지? 다행히 이건 네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서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야.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얹혀 살고 있는 형태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가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인간들 진짜 지독하다. 지우기 일에 하와이라니. 시어머니 웃는 것 좀 봐. 소름 돋는다. 친구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니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주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아주 냉철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명도 소송까지.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걸리니 당장 그들을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조언해 주었죠. 윤희야, 일단 오늘 당장 사람 불러서 네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정리해. 그리고 도어락 비번 바꾼 거 잘했어. 절대로 열어주지 마. 만약 문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경찰 불러. 이건 가택 침입이야. 사무실을 나오는데 은주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윤희야, 15년 동안 너 충분히 죄인으로 살았어. 이제 지우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독해져야 해. 알았지? 그 말에 억눌렀던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와 이삿짐 상자 수십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기사님 2분을 섭외했죠. 오후 2시. 집안의 시댁 식구들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상석이라며 차지하고 앉던 안마의자, 시누이 미주가 제 옷장을 헤집어 놓으며 채워넣은 명품 가방과 옷들, 그리고 남편의 냄새가 밴 침구류까지. 짐을 싸다 보니 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더 적나라하게 보이더군요. 시어머니 침대 및 서랍에서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나도 돈 한 푼 없다 하던 그 할망구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3개나 나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넘더군요. 제가 지우 생각해서 매달 드린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알뜰하게도 모아두셨더라고요. 시누이 미주의 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끄는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들이 서랍 속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밥도 못 먹어. 라며 제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몇 장씩 가져가던 그 얼굴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담했던 건 남편 성진 씨의 서재였습니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건 도박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사채까진 아니었지만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온 통지서들이 수북하더군요. 그 인간이 주식으로 날렸다는 돈, 사실은 코인과 불법 도박 사이트에 꼬라박은 거였어요. 그 독촉장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지우 15주기 기부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져간 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귀한 돈을, 지우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려던 그 돈을 그 인간은 장례식 조의금이 아니라 도박빚을 갚는 데 쓴 겁니다. 나쁜 놈.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 박스에 그들의 짐을 처박으며 저는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거실에 박스가 층층이 쌓였고 제가 해온 가구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텅 비었습니다. 짐들은 미리 예약해둔 유료 창고로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짐 어디 있냐며 난동을 부릴 때 창고 주소만 문자로 띡 보내주면 그만이니까요. 집안의 공기가 15년 만에 비로소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찌든 땀 냄새와 역겨운 가식의 향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창원 시내에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마 지금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있겠죠.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면세점에서 산 명품백을 서로 자랑하며 낄낄거리고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곧 도착해. 너무 피곤하다. 남편의 가식적인 문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와요. 아주 깜짝 놀랄 선물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지우의 낡은 신발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현관 밖 복도에서 들려올 그들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도어락 설정 메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년 전 병원 문 앞을 막아섰던 그 잔인한 손길이 오늘 이 철통 같은 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흔들릴지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복도 저 멀리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 시누이의 하이톤 웃음, 그리고 남편의 너털 웃음까지. 아이고, 진짜 좋더라. 성진아, 우리 장례식 좀 자주 가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농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띠링, 띠링, 띠리릭. 복도를 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소리였지만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쳤어요. 15년 동안 제 허락 없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들의 권력이 처음으로 거부당하는 소리였거든요. 뭐? 이게 왜 이래? 성진아, 비번 바꿨냐?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어서인지 숨을 헐떡이는 소리까지 생생하더군요. 비밀번호가 왜 바뀌어? 윤희야! 서윤이! 안에 있어? 남편 성진 씨가 도어락 덮개를 다시 거칠게 올렸습니다. 띠리릭! 연속되는 오류음과 함께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강필순 씨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건 그때였죠. 인연이 제사 못 지내게 했다고 문 잠그고 시위하는 거 아니야? 야, 서윤이! 문 안 열어? 이 독한 년이 시어머니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어디서 행패야? 당장 문 열어, 이년아! 문 밖에서 강필순 씨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진동이 거실까지 전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선발로 뛰어나갔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깊숙이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지우의 신발을 더 꼭 껴안았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켜자 적외선 카메라에 비친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더군요. 나갈 때 입었던 그 칙칙한 검은 상복들을 꾸역꾸역 다시 챙겨 입었는데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에 벌겋게 익어버린 얼굴들과는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생한 척하려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초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자국 그대로 남은 눈가와 콧등의 붉은 화상은 숨길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역겨웠던 건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급하게 가리려고 했는지 검은 비닐봉지로 겉을 감싸긴 했지만 그 사이로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하와이 면세점 쇼핑백들이 툭 삐져나와 있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 목덜미에는 미처 다 갈무리하지 못한 화려한 꽃목걸이의 실타래가 검은 옷깃 위로 삐죽이 솟아있었습니다. 슬픈 척, 지친 척 연기하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기만적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 아이의 유골을 뿌린 그 뜨거운 바다에서 온갖 호사는 다 누려놓고 다시 이 집 문턱을 넘기 위해 저 경건한 상복을 도구로 쓰고 있는 그들이 짐승보다 더 못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제가 들러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복도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더군요. 윤희야, 너 안에 있었어? 비번이 왜 이래? 빨리 문 좀 열어봐. 우리 짐도 많고 어머니 지금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시겠다. 성진 씨가 반가운 척, 하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소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성진 씨,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뭐? 야, 서윤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의 집? 인연이? 하와이? 아니, 장례식장 다녀온 사람한테 무슨 망발이야? 너 미쳤니?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강필순 씨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는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강필순 씨, 잘 들으세요. 이 집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저한테 해준 제 명의 아파트예요. 법적으로 당신들이나 박성진 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 특유 재산이라고요. 그동안 얹혀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욕설입니까? 당장 안 물러나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필순 씨라는 제 호칭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야, 박성진, 너 뭐해? 전현이 지금 네 애미한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야지. 바보처럼 서 있기만 해? 윤희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집 명의 얘기는 왜 해? 우리 가족이잖아. 일단 문 열고 이야기하자, 응? 성진 씨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거겠죠. 가족? 박성진 씨,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우 기일에 지우 뿌린 바다 가서 칵테일 마시며 웃고 떠든 게 가족입니까? 장례식 사진? 2021년도 날짜 찍힌 화환 사진을 보내면서 나를 속여? 당신이 가로챈 지우 기부금, 그거 도박빚 갚는 데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폭로가 이어지자 성진 씨의 얼굴이 인터폰 화면 속에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미주도 당황한 듯 쇼핑백을 떨어뜨리더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윤희야,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당신들이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 미주 SNS에서 다 봤어. 우리 지우가 그 차가운 바다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에서 당신들이 스테이크 썰고 웃고 있었다고. 그게 사람이야?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며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필순 씨, 당신이 15년 전 우리 지우병원 가는 거 막았을 때, 드라마 보느라 내 손 뿌리쳤을 때, 나 진짜 당신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참고 살았어. 지우한테 미안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당신들 구박 다 견디면서 돈 벌어다 바쳤다고. 근데 당신들은 끝까지 나를 조롱했어. 우리 지우를 조롱했다고. 인연이 어디서 예전 일을 들먹여? 애가 죽은 건 네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지 왜 나를 탓해? 야, 문 열어. 내 옷들, 내 안마의자 다 저 안에 있어. 내 돈으로 산 것들 다 내놓으라고. 강필순 씨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자신의 재산 타령만 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짐 벌써 다 뺐어. 이삿짐 센터 창고로 보냈으니까 가서 찾아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박성진 씨, 당신 책상에서 나온 도박빚 독촉장들 그거 다 복사해서 변호사한테 넘겼어.
이혼 소송 서류는 내일 당신 회사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짐을 다 뺐다고? 야, 서윤이,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고? 성진 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강필순 씨는 끝내 본색을 드러내며 복도가 떠나가라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 살인마녀나! 네가 우리의 길을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아? 너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만 해봐. 내가 네 얼굴을 갈갈이 찢어버릴 테니까. 이 집이 왜 네 거야? 내 아들이랑 살면서 해온 건데 당연히 공동재산이지. 경찰 불러. 내가 경찰 불러서 전형 끌어낼 거야. 경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불렀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파트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두었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가택 침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등장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필순 씨는 경찰을 보자마자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양반, 저 안에 있는 년이 우리를 내쫓았어요. 저 년이 미쳐가지고 시어머니를 문 밖에서 떨게 한다니까요. 당장 저 문 따고 들어가서 저 년 좀 잡아 넣어줘요. 성진 씨도 옆에서 제 아내인데 갑자기 비번을 바꾸고 안 열어줍니다. 저희 짐도 다 빼돌린 것 같아요.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인터폰 연결을 외부 스피커로 전환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 집의 소유주 서윤희입니다. 여기 등본 파일하고 제 신분증 사진 인터폰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허락 없이 제 집 점유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과 그 가족들이고 이미 명도 소송 절차 밟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주거 침입 아닌가요? 경찰들이 서류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바닥에 누워있는 강필순 씨와 성진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생님들, 집 소유주가 거부하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명의가 명확하고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하면 따르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뭐?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체포를 해? 야, 이 짭새 놈들아! 전현이 우리를 속였다니까? 강필순 씨가 경찰에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시누이 미주는 창피한지 얼굴을 가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성진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 이제 그만 내려가시죠. 계속 이러시면 정말 구치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결국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그들은 하나둘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려가다시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순 씨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서윤이, 너 내 손에 죽어. 지우가 너 같은 엄마 둔 걸 하늘에서 저주할 거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저주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 품 안에 있는 이 작은 신발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욕설 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지고 저는 그제야 현관문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이 몰아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날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안마의자 자리, 시누이가 어질러 놓았던 소파 공간, 남편의 도박 독촉장이 숨겨져 있던 서재, 그 모든 곳이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집이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지우의 분홍색 신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때도, 남편이 제 돈을 가져가 도박으로 날렸을 때도, 시누이가 저를 식모 취급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진심 어린 통곡이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후련해서, 그리고 이제야 지우 앞에 떳떳한 엄마로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저 문을 너무 늦게 잠가서 미안해. 이제 정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게. 우리 지우 무덤 위에서 웃던 사람들 다시는 우리 근처에 못 오게 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던 창원의 화려한 야경이 제 눈물에 번져 반짝거렸습니다. 15년 전 그 비오던 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어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제가 스스로 선택한 차갑지만 명확한 자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서늘한 새벽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비릿한 욕망과 가식의 냄새를 씻어내듯 바람은 강렬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아침상을 걱정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우가 분홍색 신발을 신고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오는 것 같았죠. 눈을 떴을 때 방 안 가득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알람 소리도, 시어머니의 앙칼진 "애미야, 밥 안 하냐?" 하는 호통 소리도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늦잠이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만 톤의 진흙더미 속을 빠져나와 맑은 물가에 누워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어제 짐을 다 빼낸 텅 빈 공간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넓었나 싶더라고요. 주방으로 가서 1인용 찻잔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식구들 밥상 차리느라 제 입에 들어갈 물 한 잔도 서서 마시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껏 차를 우려낼 수 있게 됐죠. 차 향이 집안에 번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더군요. 강필순 씨는 밤새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설쳤는지 문자의 수위가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년아, 문 열어라! 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내 적금 통장 어디에 숨겼냐? 너는 평생 천벌을 받을 거다! 라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남편 성진 씨의 문자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와이는 정말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야. 사진 찍은 건 분위기 맞추느라 그런 거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어. 당신 없으면 나 죽는 거 알잖아." 비겁한 인간. 끝까지 어머니 탓을 하며 제 발등을 찍으려는 그 모습이 차라리 우스웠습니다. 당신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당신 돈 없으면 도박빚 못 갚아서 죽는 거겠죠.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그들의 번호를 모두 스팸 차단 처리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렸던 제 귀가 이제야 평온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친구 은주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과 명도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소송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친정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런 건 제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정 오빠들이 강하게 대응해서 경찰서 구경까지 시켜줬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가장 통쾌했던 건 창고로 보낸 짐들이었습니다. 창고 대여비와 운반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고 통보했더니 시누이 미주와 시어머니가
그 돈을 누가 낼 거냐며 자기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15년 동안 제 등골 빼먹으며 단란한 척했던 그들의 가식이 돈 몇 푼 앞에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지는지 정말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날 저녁, 저는 베란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수없다며 버리라고 할까봐 숨겨두었던 지우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죠. 저는 그 물건들을 거실 한가운데 정성껏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우를 위해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도 없고 남편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직 엄마와 딸만의 오붓한 시간이었죠. 지우가 좋아하던 딸기를 정성껏 씻고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제야 엄마가 진짜 엄마 노릇하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저는 지우의 베넷저고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하고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리고 지우를 향한 진심 어린 사죄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저는 지우의 유품들을 하나둘씩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들을 버리면 지우를 영영 잃어버릴까봐 무서웠는데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죠. 지우는 이 낡은 물건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곳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그 후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박성진 씨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저를 끝까지 물어뜯으려 했지만 이 아파트가 제 투기재산이라는 증거와 그의 도박빚 독촉장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필순 씨가 몰래 모아두었던 그 적금 통장들도 결국 시누이 미주의 빚잔치에 다 쓰였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는 더 이상 드라마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번역 원서를 읽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감돌죠. 가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지우가 생각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는 않아요. 엄마, 오늘 비 오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어 라고 말해주는 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히려 미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계신가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문을 잠그세요. 그 문을 잠그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우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 지켜봐줘. 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서윤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윤희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활짝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우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윤희 씨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